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내내 대통령의 메시지가 화제였습니다. 사실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반성이라는 단어가 두 차례나 나왔고요. 소통, 쇄신, 민생 이런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절실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때처럼 그런 마음가짐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그만큼 강서에서의 패배가 상당히 큰 충격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이것이 내년 총선에 다시 연장이 된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국회에서 민주당한테 의원 수에 있어서 계속 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 정도로 패배한다면 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느 당이든 그러면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반성이라는 말도 하셨고 네. 그리고 변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늘 옳다. 민심은 천심. 그리고 반성, 소통, 통합을 하겠다. 네. 지도자는 제가 이제 지도자 리더라든가 리더십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네. LEADER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렇습니다. 제가 L은 리스닝이다. 지도자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듣는 귀가 큰 대통령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밸류에이트에서 공정이 있고 디벨로핑이 있고 마지막에 R이 리스판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 그에 답하는 지금 답하는 것은 총선이라든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라든가 용산에서는 우리가 민생을 잘 돌보고 있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라든가 국민의 마음은 좀 더 다른 쪽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 들어라. 이것은 이제 미카엘엔데의 모모라는 그런 책에도 보면은 잘 듣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은 잘 듣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에 나오던 메시지나 화법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옳다, 민생이라든지 소통을 강조하고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비판에도 변명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는 잘 듣지 못하던 얘기거든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는 뭔가 소통하지 않는 불통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고 예. 그리고 좀 과도하게 이념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이념적인 문제가 정치에서 전혀 배제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과하게 너무 우쪽으로 하는 어떤 그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겠죠. 문제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국정 기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아마 네. 반성, 소통, 민생, 경제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들이고 어떻게 무엇을 반성하며 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네. 이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혁신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반영이 돼 나가겠죠. 반영이 돼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에서 역시 중요한 거는 당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것. 네. 그래서 오늘 고위 당정 협의도 국회에서 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투사된다고 보긴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당과 그러니까 집권당과 대통령실 네. 이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당으로서 항상 가장 그 민의와 가까이 있는 게 정당이거든요. 예. 집권당인데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권 내에서 집권당의 역할이 대단히 왜소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소통이라는 게 이제 야당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의외로 네. 당정 간의 소통을 강조합니다만 당정 간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게 야당과의 대화가 끊겨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이른바 그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사법적인 문제는 이제는 좀 맡겨놓고 법원에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야당 대표로 인정하고 영장 기각 됐었으니까 예. 구속영장 기각됐다라는 게 무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일정 부분 민심을 많이 반영한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소통을 해야 된다. 이제 야당과 소통하고 또 당정 간의 관계가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소통, 반성 이런 얘기만 하면
너무 이제 원론적인 이제 이런 강조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변화했다. 근데 여당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워요.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뀔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 패널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속도로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제 예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국회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야 된다. 방금 최 교수님이 소통은 국민과 소통, 야당과 소통, 그리고 언론과 소통, 네. 시민단체 소통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전방위로 하지만 대통령이 노출돼서 본인이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네. 요즘은 뭐 SNS라든가 언론 환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 국정의 기조를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은 다른 말로 하면 협치입니다. 그래서 예. 국회의 협치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같이 간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여당으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국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헤게모니라든가 국회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딱 적기라고 보고 12월이 넘어가면 12월이 들어서면 이제 총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네. 여당과 야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과연 대통령께서 야당을 설득하기 그때 나서기는 좀 늦다. 그래서 그때는 야당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줄 수도 있죠. 사실. 네, 안 만나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기국회 예산국회가 시작되기 직전 현재 타이밍이 저는 소통하기 가장 좋은 절묘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지금 사우디 카타르 방문을 하면서 예. 과거 같으면 외국에 방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야당 여당 대표를 모아서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한 장면을 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설명하는. 예산 설명할 때 대통령께서 지난해에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국회를 틀림없이 방문해서 예산 설명을 할 때 국민의힘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당직자라든가 이분들만 만나지 말고 그때 여당과 야당 섞여서 가서 티타임 할 때 네. 자연스럽게 일단 면을 트고 예. 그 다음에 협치의 물꼬를 터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겁니다. 민생과 경제로서 우리 같이 가자.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는 근본적인 것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 해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면 국민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네. 야 대통령 이제 1년 반밖에 안 3년 6개월 남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메시지 변화했고 일단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인데 행동 중에 하나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것도 있었어요.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이 자녀의 학폭 논란이 국감 과정에서 불거졌고요. 몇 시간 만에 사의를 표했고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변화하는 모습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좀 그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 같으면 그렇게 신속하게 사표 수리가 안 됐을 거예요. 뭐 진상을 좀 봐야 된다라든지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뭐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올 법한데 지금 뭐 앵커 말씀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했어요. 네. 아까 뭐 리스폰스 말씀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조응하느냐 이런 네. 것들인데 선거에 이제 크게 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른바 우리가 이제 애티튜드라고 얘기하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바뀌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전 비서관 김승희 전 비서관의 학폭 관련 문제에 대한 처리도 신속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이 또 대통령실이나 여기서 알았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야당의 말에 대해서 야당이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치적 언어들이기 때문에 네. 과도하게 좀 과하게 아마 정쟁적인 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관용과 포용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김승희 전 비서관 사표 신속하게 수리했듯이 네. 빠르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물꼬를 터야 됩니다. 일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장 교수님 좋은 말씀했는데 더 시간이 늦으면 이제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진다. 뭐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는 시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지금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몰릴 대로 몰린 거예요. 이제 출범 1년 5개월 됐는데 정권 네. 출범 따가운 이제 회초리를 맞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이때 변하면 돼요. 그럼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변하는 척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더 큰 매를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년 총선이야말로 뭐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국정의 기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인데 국정의 기조를 바꾸는 하나의 단초는 마련된 겁니다. 대통령 인식이 변하니까 변한 인식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반성, 소통, 민생, 뭐 늘 국민이 옳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나왔던 얘기들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변화의 단초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데 구체적으로 야당과 어떻게 소통하고 야당의 요구나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 그중 하나가 정쟁적인 현수막을 철거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거든요. 네. 얘기했거든요. 그런 실제로 거 내리고 있더라고요. 내리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변화예요. 제가 아까 여기 YTN 오다 보니까 야당의 그 현수막은 여전히 좀 굉장히 강한 그 정치적 예, 좀 표가 있던데 예, 그렇게 됐죠. 그런 것도 빨리 내리고 야당도 내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말이죠. 또 국민의힘에서도 현수막 철거하자고 얘기하고 정말 현수막은 다닐 때 보면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여야 할 거 없이 이건 뭐 현수막이 아니에요. 네. 국민을 선동하는 표어들이지 네. 정말 여야의 현수막이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알면 저런 현수막을 붙일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네. 그 부분을 집권당이 스스로 해체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당내에 지금 민주당 관련된 여러 가지 TF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좋은 변화예요. 그 변화에 따라서 야당도 변화하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총선에 가까이 갈수록 여야의 대척이 심해질 거다. 대치나 대척이 심해질 거라고 했던 예상을 깨라 이런 얘기예요. 여야가 더 총선에 가까울수록 국민들 중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더 대화하는 쪽으로 네. 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변화의 단초를 보였으니까 그 물꼬를 확실하게 터라. 그럼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또 내일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당무에 복귀하면 이재명 대표도 마냥 또 그렇게 여권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선거에 경쟁해 봐라. 아마 이번이 여야 모두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들께서 일단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아마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상황을 좀 더 볼게요. 지금 일단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내일 공식 발표고 오늘쯤에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인물들이 좀 적합할까요? 사실 시켜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혁신위와 비대위는 이제 다르죠. 비대위를 하는 것은 이제 지도부 자체를 다시 교체하고 네. 처음부터 재창당 수준으로 가는 것이 비대위인데 네. 사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은 비대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재창당 수준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집권당 자체가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총선 6개월 앞두고 네. 그러면 정계 개편이 될 것이고 여당발 정계 개편에서 야당까지 또 분열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식하는 것은 순리대로 가자. 네.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국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개혁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봐서 일단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재창당 수준 네. 그것은 혁신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최 교수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강서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책임 정치 복원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이채원 3사 등 사후 책임 행정을 앞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채원 3사 일주기가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혁과 혁신 그리고 재창당을 통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정치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자율 수 있는 결사체로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의 권한을 놓고 지금 상당히 갈등이 진통이 심하다고 봅니다.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오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혁신위원회는 기존의 지도부를 두고 이원 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나한테 정권을 주고 혁신위에서 비대위도 아닌데 네.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최고위에서 승인을 해주면 한다.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할 수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고 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이 민주당 혁신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말은 혁신이고 개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공천 혁신, 제도 혁신이 네. 혁신위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인데 네. 과연 이것을 혁신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혁신위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물난을 겪고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무늬만 혁신위가 되고 또 실패하는 혁신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친박연대라든가 이런 뭐 당을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비대위원장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뭐 몇 개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도 그랬고 김상곤 민성호 혁신위원. 예 혁신이 뭐 그런 건 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도 혁신위를 이끌었던 적이 있고 그때는 좀 좋게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물론 뭐 내부적인 뭐 여러분이 있고 뭐 윤희숙, 하태경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김한길 뭐 국민통합위원장도 네, 네, 뭐 네. 등장을 하고 저는 기존에 나온 이런 분들보다도 새로운 분들을 외부적인 인사가 들어와서 네. 잠시 뭐 한 달 정도면 뭐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간단하게 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근데 아마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얘기를 좀 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치적 인지도가 낮아서 무게감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뭐 그런 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 평가입니다. 제 생각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 너무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자꾸 주문한 이유는요. 무게감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끔 당에서 힘을 주어주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쪽에서 계속 혁신위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가하면 혁신위는 아무리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대위가 아니니까 이제서 뭐 비대위에 안 하냐라고 뭐 탓할 수 없는 노릇이고 예. 결정된 거니까 예. 혁신위가 들어서면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최고위원회나 지도부가 전폭적으로 힘을 밀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당신 한번 해보시오.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해야지 그 혁신위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네. 혁신위원장 들어오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최고위나 이 지도부를 의식하지 말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한 달에 됐건 두 달에 됐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자기 말을 소식껏 하는 거예요. 네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꾸 보수 뭐 이념적인 거 의식하지 말고 특히 저 같으면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잘못된 거다 그거. 네. 그거 우리가 잘못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를 의식해가지고 얘기 못한다. 그건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혁신 절대 성공 못합니다. 단순히 공천 혁신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 혁신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데 예.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최근에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는가 네. 원인이 있잖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서 기존의 여권에서 나온 얘기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야 혁신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예. 그 사람이 아무리 무게감이 떨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목받는 거죠. 네. 무게감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도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혁신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반대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그 대통령의 소통 관련해서 이제 일주일 뒤면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일주기죠. 되잖아요. 유이동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비운계로서 이번에 당직에 새로 임명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개인 자격을 일단 참가하겠다고 했고 지도부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유족들을 만나는 게 어떤 좀 아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럼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요. 유족들은 어쨌든 그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네. 그 슬픔을 말에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대통령이 그때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네, 뭐 네. 책임을 지니 안 지니 뭐 대통령 행안부 장관. 예. 탄핵까지 갔던 것이고 그랬는데 당연히 만나야죠. 그게 민생과 소통하는 것이고 국민의 어떤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 정치나 지금 정치나 옛날 정치나 현대 정치나. 네. 그렇지 않고 이걸 또 고민하고 이런 변하는 게 아닌 거죠. 고민할 게 뭐 있으니까 만나면 되는 거죠. 저는 야당도 만나고
여야 뭐 영수회담이 어려우면은 여야 대표하고 삼자회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일주기 참사 이제 29일이니까 예. 작년 29일 벌써 1년 됐는데 당연히 전 그 지도부가 거기 참석하고 야당이 뭐라 그래도 그거 의식할 거 없어요. 여당이 여당대로 중심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너무 전 정치공학적으로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 네. 그게 변화의 전 단초고 하나의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거에 뭐 대선 캠프 캐치프레스를 보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또 있는데 예.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라는 그런 캐치프레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네.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용산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이 네.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아픔이 있고 재난이 있는 것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해서 출발이 되면 네. 인식이 바뀌고 우리가 이제 좀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국민은 따뜻한 것을 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남아서요.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지금 탈당할 가능성들이 막 거론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가능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가능성은 꽤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의 수위가 단순하게 당내에서 건강한 견제나 균형을 잡기 위한 발언의 수위를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네, 본다면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의 기존 멤버들과는 이제 결별할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따라서 탈당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바른정당 창당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상황이. 지금 이 정치적 양극화가 이제 극단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 두 분이 또 합치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지금 밖에 이제 양향자 의원이나 이제 금태섭 전 의원들의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도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그룹들과 어떻게 연대를 모색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연대 모색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연대를 모색할 정도의 정치 연합을 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상당한 권위와 무게를 갖는 그야말로 그런 그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 전 의원이 뭐 무게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정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전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워낙 발언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예. 그 되돌아오기 어려운 정도의 발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탈당 가능성은 높지만 과연 제3지대 이른바 제3지대 수요는 높다 하더라도 제3지대에 창당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교수님 최대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준석이라든가 유승민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쓴소리 차원을 넘어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광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로 우리가 질 것이다. 사실은 선거는 대세론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상당히 꺾어놨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전망을 하더라도 과연 공표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공천을 달고 나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신당을 창당하려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대통령 되기 직전에 친박연대라는 것이 이제 성공을 했다가 또 소멸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삼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는 분당에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당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여당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밑에 하부 조직층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잠식을 해서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를 수도권에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서워하는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창당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총선 정치인들은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네.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정치를 앞으로 또 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내일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소속으로 무소속.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판단하는데 상당히, 본인들이 예. 또 자신이 있다면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지역 기반 지지 세력, 자본, 자금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네. 현 권력을 치고 나갈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신당을 창당해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를 합니다.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그 동안에 이제 재판에는 몇 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뭐 기자들이 여러 개 물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제 복귀하면서 첫 메시지를 낼 텐데 어디에 좀 방점을 찍을까요? 아마 의외로 좀 통합의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의외라는 표현은 왜 의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친명 비명 간에 예. 워낙 갈등이 있어서 예. 비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결표 던진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한 뭐 징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건 뭐 일부 이제 친명계 강성 의원들 중심으로 나온 얘기긴 한데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동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위원들은 왜 자꾸 징계 가능성을 얘기하는 아마 건가요? 그분들의 생각도 있을 거고 아마 이 강성 지지층들 아마 의식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정말로 그 가결하는 의원들에 대한 그 미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분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또 지지층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치라는 걸 자꾸 이게 뺄셈의 정치라면 안 되거든요. 가결이라는 건 그 의원이 던질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무기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가결했다고 그걸 징계한다는 징계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이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였었는데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지자들이 이제 5명에 대해서 징계를 청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근거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제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거죠. 발언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근데 의원이 그러면 저기 자신이 속한 정당은 항상 지지하는 발언만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양극화되는 거예요. 예.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른바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패널들은 항상 A 패널은 항상 저쪽 얘기만 하고 B 패널은 저쪽 그것도 같은 거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주 정치를 저는 저기 자꾸 후퇴시키는 거고 전 퇴행적 인식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런 걸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한숨도 돌렸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이겼고 네. 좀 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 생긴 여유 공간만큼 저는 상당히 그 여당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검찰 독재다 뭐 이런 얘기 좀 상당히 자제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지금 여당도 변하고 있으니까 여권도 변하고 있으니까 야당도 변해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말로 새로운 그 민생과 경제로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초반에는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여야가 다시 또 도도를 피러 가가지고 그랬나 또 별 문제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네, 네. 그 여야가 뭐 자기네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그렇게 바뀌면은 의원들도 좀 도와줘야 돼요. 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부추긴 얘기하지 말고. 예. 근데 제가 너무 저야말로 원론적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결파가 아니 무기명인데 누가 찍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그걸 공개한 사람도 있지만 가결파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통합과 혁신 똑같습니다. 네. 단합과 혁신 거기에 국민의힘은 소통 네. 이것이 더 추가된 건데 야당이기 때문에 소통은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야당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은 여기에서는 이제 단합 물론 뭐 소위 말해서 개딸들이 5인방을 지금 뭐 제명하라 징계하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뭐 이제 당무에 복귀하면 네.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다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최고위원 1명 지금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진명직 최고위원을 가결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결한 사람을 최근에 언론에 나온 쓴소리한 분들 중에서 네, 네, 네. 한 분을 네. 물론 뭐 저는 호남이나 충청 그 지역 분 중에서 한 분을 진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국민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한테 감동을 줘야만이
물론 일정 부분 극렬 지지층은 반대를 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안고 가는 것이 지도자고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저희가 여당 얘기할 때 이제 여당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 중에 이제 뭐 현수막 내리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야당도 어쨌든 변화를 해야 될 텐데 아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명직 최고 임명일 거예요. 그 지명직 최고의 교수님 말한 것처럼 그런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좀 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참 좋죠. 예. 보기도 좋고 이제 우리 정치도 바뀔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볼 텐데 전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장 교수님 너무 기대가 크신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비명계에 대한 징계니 자꾸 이런 얘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전 여야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거 이제 지금 자제해라. 네. 시큰했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조금씩 변화를 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다행이죠. 그럼 그게 바랄 아니, 뿐이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참 정치권에 봐야 할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복귀도 있고요. 아마 대통령이 돌아와서 또 국민들에게 야당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것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